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 강의를 맡은 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떡 제조 기능사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60점 맞기 쉽거든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떡 제조 기능사 제1강입니다. 떡 제조 기초 이론인데요. 시험 문제가 60문제가 나오는데 떡 제조 기초 이론에서 거의 대부분 한 20문제, 18문제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떡의 역사와 떡 제조 기초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떡류 재료의 이해. 떡 제조 기능사의 첫 번째 챕터에서 떡류 재료 이해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떡이란 곡물에 가루를 찌거나 삶아 익힌 뒤 모양을 빚어 먹는 음식이다. 떡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우리 민족의 특색 있는 주식의 하나이다. 지금은 떡이 후식이나 부식의 개념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떡은 지금 밥과 같이 주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떡이 발전되었는데요. 떡이라는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즐거운 날, 슬픈 날, 행복한 날 같이 함께 먹는 주식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명절에는 물론 생일이나 혼인에 한갑을 비롯한 경사스러운 날에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고요. 한간에서는 떡방아 찍는 소리와 떡 치는 소리가 높이 울려야 명절 기분이 나고 잔치 기분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떡이라는 음식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떡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떡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재료는 크게 주재료, 주된 재료, 부재료, 주재료를 도와주는 부재료, 그리고 고물, 천연색소, 고명, 감미료, 단맛을 내는 감미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지붕, 큰 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떡도 여러 가지 구성으로 조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떡류 재료에 대해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재료와 부재료, 고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주재료. 떡의 주재료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쌀밥 먹잖아요. 맞습니다. 주재료는 곡류입니다. 맵쌀, 찹쌀, 보리밀, 메밀, 차수수, 조수수, 옥수수와 같이 땅에서 자란 곡류를 이용해서 주재료를 이용하는데요. 떡을 만드는데 80%에서 많게는 90% 이상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재료 곡류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의 65%를 에너지를 곡류를 통해서 얻습니다. 열량은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재료는요. 사계절에 우리 땅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재료로 이용을 하는데요. 제철의 과일, 채소, 두류, 소류, 견과류, 대추, 밤, 호두 이런 것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두류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자주 먹는 콩, 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소류는 뿌리를 먹는 것들,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부재료는 하는 일이 커요. 주재료에서 좀 부족한 맛도 채워주고, 왜냐하면 쌀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반찬을 먹는 것처럼 쌀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부재료를 같이 섞어서 떡을 만드는데요.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어요. 맛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재료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리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재료와 가장 잘 맞는 부재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기서 던지면 답은 콩, 팥 등의 두류입니다. 그래서 왠지 떡을 먹는데 콩이 들어가거나 팥이 들어가는 떡은 익숙하죠. 그런 것처럼 주재료와 가장 잘 맞는 부재료가 두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 안에서도 고물이라는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음식에도 고물을 우리 떡만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는 음식은 절대 없는데요. 고물은 부재료 중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겉에다가 묻혀서 먹는 겉고물이 있고 속에다가 넣어서 먹는 속고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물은 팥고물, 콩고물, 녹두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겉에 묻혀서 사용하는 겉고물. 겉고물은 겉에 묻혀 먹는데 이 치는 떡이라든지 뭐 찰떡류 종류가 만들어서 나오면 서로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들러붙고 맛도 좀 덜하고. 그래서 겉고물을 묻혀서 서로 들러붙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겉고물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속에도 우리 조상들은 많이 넣어서 먹었죠. 지금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속고물, 뭐 앙꼬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속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고물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나열하는 고물은 속고물인지 겉고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가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색소. 그러면 위에서 주재료, 부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는 좀 비중이 적으나 스타일을 결정하고 디자인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색상을 주는 게 색소입니다. 발색제. 떡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종류의 색소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기본적으로 떡에 오방색 5가지의 은은한 색상을 넣어서 만물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5가지 오방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뭐 떡의 역사라든지 뭐 시절에 먹는 떡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 때 자세히 색상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중에 색소 아주 중요합니다. 색색조로서 천연식품을 이용한 천연색소를 주로 사용한다. 옆에 보시면 특성 보셔가지고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색을 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색소도 있지만 아직도 떡을 만들어 먹을 때는 천연색소를 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저희 교육기관에서도 천연색소만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색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사용하는 방법도 좀 다양한데 일단 첫 번째로 말린 가루를 이용해서 말린 가루는 어떻게 만드냐면 색상이 있는 예쁜 색상을 가진 어떤 천연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서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쌀가루와 섞어서 색을 내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쑥이라든지 이렇게 좀 섬유질, 질긴 특성을 내부에 갖고 있어서 잘 빻아지지 않는 친구들은 쌀가루와 같이 섞어서 돌을 이용해서 그 쌀가루를 만들거든요. 그 빻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섬유질 조직을 파괴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쑥떡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우리 치자. 열매인데요. 치자나무에서 나는 열매인데요. 이 치자라는 친구는 끝부분을 살짝 잘라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어서 노란색을 물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하얀색 쌀가루에 노란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천연색소의 그 어떤 방향성, 천연색소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모르셔도 나중에 챕터 2에서 레시피를 설명할 때 이 천연색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레시피를 통해서 나오니까요. 어떤 게 있는지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 설명드렸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고명.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마지막 활용 점점은 메이크업이죠. 저도 오늘 촬영한다고 메이크업을 좀 했는데 어색해 죽겠어요. 그런데 메이크업을 해야지만 되죠. 눈썹도 오늘 그렸거든요. 좀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메이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떡에도 마지막 활용 점정 고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명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가루를 이용한 고명이에요. 정가루는 뭐냐면 천연의 재료를 졸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졸여가지고 좀 말려가지고 장미를 만든다든지 꽃을 만든다든지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내는 정가류 고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계절에 나는 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꽃들을 꺾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올려먹는 식용꽃 고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아니면 너무 과한 데코레이션이 필요 없는 뭐 작은 떡들, 그런 떡들은 뭐 대추밤, 서기버섯, 호박씨 이런 것들을 칼로 예쁘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간단한 고명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식용꽃 고명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뭐냐면 식용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먹는 것들, 독성이 있는 철쭉꽃 이런 것들은 절대 떡 위에 올려서 먹으면 안 돼요. 안면마비가 온다든지 신경작용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배탈 설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명이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꽃만 올려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떡에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멋을 내기 위해서 뿌리거나 올리는 것을 말하며 아름답고 색상이 은은한 것들. 우리 떡이랑 외국에서 온 마카롱이랑 빵이랑 넣으면 우리 떡이 색깔이 좀 밋밋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아주 강한 색을 쓰지 않았어요. 은은하게 스며드는 자연과 같은 색을 선호했습니다. 떡은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감미료. 감미료, 소금, 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감미료, 단맛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감미의 표준, 이 중에서 표준이 있어요. 감미의 표준이라고 해서 100이라고 표시하는 설탕이 있고요. 꿀, 우리 조상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먹었던, 많이 떡을 만드는데 함께 섞어 먹었던 게 꿀. 그리고 꿀이 1년 360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한겨울에는 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청을 만들어 먹었고요. 조청을 만들어 먹는 기술이 요즘 시대에 들어서 산업적으로 발전해서 물엿이나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는 당분을 결합해서 똑똑한 당분을 만든 게 올리고당. 연구소에서 만든 똑똑한 당. 뭐냐? 단맛은 높고 칼로리는 낮고 이렇게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단맛을 주는 첨가물 천연 감미료로서는 꿀, 허니, 꿀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설탕,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감미료, 화학적 합성품으로 합성 감미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끝을 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계피, 강황, 생강 등은 색을 내는데 쓰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향신료예요. 굉장히 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색료가 아니라 향신료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서 여러 가지 색소, 착색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색을 내는 재료가 아닌 것은 해서 자색 고구마, 치자, 백년초,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계피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답은 4번 계피입니다. 계피, 강황, 생강은 착색료가 아니라 향신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소금입니다.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소금이 없으면 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떡이 밋밋해요. 떡집을 저도 운영을 했었고 홈쇼핑을 통해서 떡을 판매를 해봤었는데요. 소금을 아끼면 떡이 간이 안 맞아요.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떡은 단맛이 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적당량 들어가줘야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kg당 소금의 비율을 1.2, 1.3g 정도 아주 작은 양을 넣는데요. 떡을 만들 때 소금은 간을 맞추는 역할과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수소 결합을 통해 전분의 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일까? 전분의 호화가 뭐지? 전분의 호화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쌀이, 밥이 익는다는 뜻이에요. 호화되었다, 익었다. 그래서 저희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 강의실에서 수강생이 선생님께 선생님 제 떡이 익었는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 떡이 호화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떡이 맛이 갔습니까? 상했습니까? 떡을 못 먹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노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호화는 떡이 익었다. 노화는 이제 떡이 못 먹는다. 상했다. 맛이 갔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주 나옵니다.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호화,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입에 익혀둘게요. 자, 전분의 호화를 촉진시키는데 소금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크게 소금 역할 두 가지. 떡을 만들 때 간을 맞춰주는 역할과 두 번째, 떡을 만들 때 수소 결합을 통해서 전분의 호화, 떡이 익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하지만 전분의 호화의 목적보다는 간에 맞추는 목적이 90% 이상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간을 맞추는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이 들어가면 떡에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부작용.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노화가 늦게 오게끔. 그리고 탄력 증진. 만져보면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응고성 유지. 어느 정도 점진력 있게 뭉쳐주는 거. 그리고 호화 촉진. 아까 말했다시피 떡이 익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소금이 굉장히 똑똑하고 필요한 친구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019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2020년도 기출문제는 제가 이 강의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 CBT 시험이라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 문제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되새겨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2019년도 1회 시험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떡 제조 기능사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시험장에서 직접 풀었던 문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 12번. 떡의 주 재료로 오른 것은 아까 제가 떡의 주 재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곡류라고 했죠. 그럼 1번 밤 현미. 현미는 곡류가 맞지만 밤은 부재료입니다. 맞죠? 밤은 곡류가 아니에요. 두 번째 흑미 호두. 흑미는 곡류가 맞지만 호두는 곡류가 아니에요. 감 차조. 감이 아니죠. 4번 찹쌀 맵쌀. 둘 다 곡류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만일 떡 제조 기능사 시험장에서 틀린다면 그분은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주재료는 찹쌀, 맵쌀 등의 곡류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떡 제조 기능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나온 모든 조리에 관련된 자격증은 물 문제가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짧게 갈게요. 저희는 아직까지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연수, 연합물과 강한물, 센물, 경수로 나뉘는데요. 경도 60ppm 미만의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연수라는 거. 그리고 200에서 300ppm 이상의 물은 세요. 강하단 말이에요. 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천수, 바닷물 등을 말하고 우리가 못 먹는 물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뭐 해썹을 인정받는 떡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0ppm 미만의 연수가 나오는 곳인지 그 연수가 나오지 않는 곳은 입지 조건으로 맞지가 않아요. 뭐 지하수를 파내서 뭐 여러 가지 걸러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연수를 만든다.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떡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떡에 대한 관련된 공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떡을 이용해서 어떤 레스토랑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창업이나 그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이 경수가 나오는지 안전하게 확보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한 문제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나왔던 그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제 동영상 강의는 3번 정도 그냥 보세요. 화장실에서도 보시든지 공복에 보시든지 시간 나실 때 버스 타고 가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만 예상 문제지만 풀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400분 정도 합격을 시켰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주재료의 특성. 떡류 제작의 주재료는 아까 말했다시피 곡류입니다. 녹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열량식품입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대표적인 열량식품인데 몇 퍼센트?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의 65%를 곡류를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뭐 면류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 덩어리, 지방 덩어리를 많이 먹어도 마지막에 고깃집에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여러 가지를 먹죠. 뭐 밥을 먹는다든지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뭐 냉면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곡류를 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줘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고기만 먹고 나오잖아요. 돌아서고 나서 편의점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량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류는 성인의 하루 필요 열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열량 공급원이며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과 지방이 조금 미량 포함되어 있으며 수분이 적어 별표. 수분이 적어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곡류를 우리는 인류를 먹여 살린 열량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 인류를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이 곡류가 메인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었던 거.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먹죠. 한국 사람들은 쌀을 통해서 밥을 섭취하잖아요.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곡류가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주요 열량식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열량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분이 적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었을 때 다른 거를 섭취했던 것보다 열량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열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요 식량이 되었다. 떡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주재료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3,0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떡을 해먹던 방식에서 지금 2020년 신시대에 와서도 떡을 해먹는 방식은 유사해요. 디테일이 좀 달라지긴 했고 방향성이 달라지긴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주식으로 먹었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내기 위해서 먹었다면 지금 떡은 좀 기쁜 날, 즐거운 날, 생일 케이크 이렇게 기분을 내면서 후식으로 간편하게 먹는 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천연 색소랑 섞어서 견과류를 넣어서 씹는 맛을 느끼고 겉에는 곶고물, 속에는 속고물을 넣어서 맛을 내고 여러 가지 잔치나 행사에 쓰였던 것은 똑같아요. 수천 년 동안. 그만큼 떡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재료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할게요. 주재료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벼는 주요한 곡물 자원 중에 하나로 현미가 80%, 그리고 그 현미 80%를 둘러싼 게 왕교 20%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뭐 현미는 과피, 종피 및 호분충으로 구성된 미관과 배아 및 배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벼를 이렇게 이삭을 꺼내면 왕교가 20%, 현미가 80%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쌀은 맵쌀과 찰기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많이 먹는 맵쌀과 찰기가 아주 높은 찹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밥으로 먹는 거는 맵쌀이에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떡은 쌀을 기반으로, 맵쌀과 찹쌀을 기반으로 만들어주는데 종류, 특성, 사용 방법 등을 잘 숙지해야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 떡 제조 기능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일 수도 있어요. 이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은 2020년 현재 시대의 떡을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가지의 자격증에 담았거든요. 역사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떡 제조 기능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쌀을 이용한 떡이에요. 사실은 이 떡이라는 게 우리 조상만 즐긴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챕터 4에 가서 떡의 역사에 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떡의 발성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하고 일본이 모두 다 즐기던 문화였어요. 근데 이 모두 다 즐기던 문화가 유독 지금은 이 떡을 가장 많이 즐기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즐기게 됐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이 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가장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우리 불교를 숭상하던 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이때가 떡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되고 가장 많은 이슈가 생겼던 사건인데 이때 대한민국의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은 다른 종교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스님들이 고기를 드시지 않잖아요. 살생을 하지 않는 문화가 불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생을 안 하면서 건강하게 열량을 얻으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 종교, 불교와 잘 맞아떨어진 이 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중심은 이 공유라는 거. 이 공유가 없으면 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재료 중에서도 가장 공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맵쌀하고 찹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떡 제조 기능사 시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벼를 꺼내어서 현미와 왕교로 둘러싸인 이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벼를 그냥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벼를 1차적으로 껍질을 벗기는 게 왕교를, 현미를 얻기 위해서 왕교를 벗기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도정 뭐 이렇게 머리 아픈 것들을 피해가고 싶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왕교를 벗겨내는 것을 탈각이랍니다. 탈각, 껍질을 벗긴다. 그래서 왕교를 벗기기 위해서 벼를 수확을 해서 왕교 20%짜리를 벗기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탈각이에요. 탈각. 탈각을 하고 나면 현미가 나옵니다. 얘는 100%짜리. 현미에서 도정을 하거든요. 도정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벼입니다. 벼의 이삭이고요.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20%예요. 얘를 벗겨내는 게 탈각. 그러면 요렇게 동그란 기준으로 남죠. 이 안에 뭐 호분층이 있고 종피가 있고 배유가 있고 배아가 있고 뭐 이렇게 쌀교가 여러 가지가 이 통째로가 현미고요. 여기서 모든 거 쌀룸까지 모두 다 벗겨서 요 안에 요렇게만 남는 게 백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정이라는 걸 하는데 도정을 한 바퀴를 돌리는 게 1분이라고 합니다. 1분. 그러면 요렇게 남아있는 탈각을 통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현미에서 백미로 가는 게 10번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돌릴 때를 1도라고 하고 10번 돌리면 1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돌려서 현미에서 백미로 가는 중간 지점이 남은 거를 5분돔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100%짜리 벼 이삭에서 현미 80%짜리를 얻으려고 하면 완결을 벗겨내는데 20% 벗겨내는 이거를 탈각이라고 하고요. 탈각이라고 하고요. 탈각을 통해서 남은 현미를 다시 백미로 가는 거를 도정이라고 하는데 10번 도정하며 백미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종류에 따라서 쌀의 종류가 요즘 워낙 많아져서 뭐 쌀룬도 적어지고 뭐 영양미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서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5% 이상은 현미에서 10도를 돌리면 백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도정은 1분마다 아까 제가 1분이라고 했죠. 1분마다 0.8%씩 중량이 줄어드는데 이 1분 한 바퀴 돌리는 1분을 1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 현미의 도정률은 100% 갖고 있는 상태죠. 하나도 안 벗겨진 상태죠. 완결만 벗겼으니까 탈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짜리를 갖고 있는데 5분돔이 0.8%씩 5바퀴를 돌린 친구는 5분을 깎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깎아낼 때마다 0.8%씩 무게가 준단 말이에요. 껍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을 깎았다. 0.8번씩 5번을 깎았다. 그럼 4%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현미에 비해서 현미가 100g이에요. 만일. 그러면 5분 도미는 몇 g일까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5분 도미는 몇 g일까? 96g. 왜? 5번 0.8%씩 5번을 돌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쌀룸과 호분층을 100% 갖고 있는 게 현미. 그리고 현미가 100g일 때 100%입니다. 쌀룸과 호분층을 50% 보유하고 있는 5분 도미는 100에서 0.8씩 5번을 깎았기 때문에 96g, 96%짜리가 5분 도미고요. 쌀과 호분층을 하나 다 갖고 있잖아요. 홀딱 다 모두 다 깎아냈어요. 아까 보시면 백미. 맞죠? 아무것도 없죠? 요 안에 있는 요 상태. 이 상태는 10번 정도 깎았을 텐데요. 자, 그러면 10분, 10분 정도 깎으면 5분 5번 깎은 거를 5분 도미, 10번 깎은 거를 10분 백미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백미라고 하는데 10번 정도 깎으면 백미가 나옵니다. 그러면 백미는 0.8%씩 10번을 깎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100g에서 8g을 빼서 92%, 92g이 백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을 얻기 위해서 벼의 이삭을 나다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완결을 벗겨낸 게 뭐라고요? 탈각. 탈각은 20%. 이삭의 나달의 20%를 깎아낸 게 탈각이고요. 그거는 도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미에서 백미로 가는 게 도정인데 총 10번의 도정이 필요하다. 한 번 할 때마다 1분이라고 표현하고요. 0.8%씩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미는 100%, 백미는 92%. 이 중간 과정 5분 도미, 뭐 7분 도미 이런 거를 마트에서 판매도 해요. 왜 그러냐면 현미일 경우에는 좀 딱딱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흠이긴 하지만 영양소가 많아요. 이 쌀의 영양소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미는 맛있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되지만 영양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을 얻기 위해서 5분 도미 이런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 찰떡 이런 것들은 백미 갖고 잘 만들지 않아요. 5분 도미라든지 이런 현미로 만들면 너무 공정이 까다로워지고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굽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5분 도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떡을 만들 때 주재료로 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 부분 꼭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갈게요. 다시 쌀의 종류. 지금 제가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맵쌀과 찹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쌀의 종류. 그러면 우리가 먹는 맵쌀, 찹쌀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속하는지. 쌀은 나달의 모양에 따라서 장립종이 인디카형, 장립종인 인디카형. 장립종이 뭐라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니면 저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찰기 있는 밥을 떠먹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쌀을 분명히 먹는데 아시아인들이 쌀을 먹는데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달이 붙어 있질 않아요. 쌀알이 떨어져 있죠. 날아다니죠.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밥이 이거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이런 쌀들이 있는데 이 그 쌀을 규정을 지을 때 분류를 나눌 때 장립종 얼마나 기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찰지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립종인 길이가 긴 인디카형과 단립종이 자포니카형 가장 짧은 자포니카형인데 우리나라는 짧고 찰기가 높은 찰기가 많은 자포니카형을 먹습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포니카형을 먹고요. 그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잖아요, 쌀을. 그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떠지지가 않아요. 떠도 효율적으로 떠지지가 않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물 묻혀갖고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인디카형. 찰기가 너무 떨어지고 길어요, 쌀알이. 그래서 인디카형. 그리고 그 중간 역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자바니카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포니카형, 한국, 일본 등지에서 재배되고 단립종, 짧아요. 종류가 짧고 찰기가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자포니카, 인디카형 이렇게 입에 붙도록 몇 번 외워주시면 되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2019년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2020년도에 CBT 시험에서는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쌀을 구분하는 방법.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재료. 떡의 80%, 90%의 양을 차지하는 주재료 어떤 쌀을 고르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급한 수준의 쌀, 그리고 올해 생산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묵은 쌀을 쓰게 되면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도 떡이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좋은 쌀을 구분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 자, 좋은 쌀은 산도로 구분됩니다. 산도가 pH 10 이하여야 좋은 쌀이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색이 변화가 없는 것이 햅쌀이다. 요오드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신선한 맵쌀은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고 오래된 맵쌀은 연보라색을 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읽고 넘어가세요. 뒤에 자세히 설명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맵쌀. 우리가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자포니카형인지 자바니카형인지 인디카형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탈각과 뭐 도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주재료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맵쌀. 우리가 쌀밥으로 먹는 일반적인 쌀을 말하고요. 아밀로펙틴 80%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밀로펙틴이 80%, 아밀로스가 20%.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떡 제조 기능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저는 떡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뭐 떡집도 하고 떡을 만드는 공장도 하고 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요리 학원을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떡에 그 인생을 바친 지 15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제가 직원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떡집 30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실기로는 아주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커니즘을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밥을 먹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맵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찰떡을 만들어 먹거나 약식을 만드는 거 찹쌀이거든요. 찰기가 많은 애들. 이 두 가지는 시작부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쌀밥으로 먹는 맵쌀은 아밀로펙틴이 80%, 아밀로스가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넘어가시면 아시겠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가 있어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 20% 아밀로스가 있나 없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강의실에서 우리 수강생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수강생들에게 아밀로펙틴을 성격이 좋은 첫째 딸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의에서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뭐 오해하거나 댓글로 악플 달지 마세요. 저 마음이 약해요. 공격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자, 아밀로펙틴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색 무취의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같이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 얘와 얘는 완전 반대 성격이에요. 아밀로펙틴은요. 일단 첫 번째로 특성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물을 잘 먹습니다. 수분. 물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어울려요. 친화력이 좋아요. 무슨 뜻이냐? 친화력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밀로펙틴이 100%로 이루어져 있는 찹쌀은요. 찌고 나서 서로 치대가지고 뭉치면 서로 잘 어울립니다. 물도 잘 먹고 성격도 좋고 유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밀로스는 제가 셋째 딸, 최진사집 셋째 딸에 비유합니다. 셋째 딸. 특성이 있어요. 까칠합니다. 그런데 이뻐요. 첫째 딸들 죄송합니다. 다 못생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율로 봤을 때 제가 장남이에요. 저도 첫째입니다. 저보다 제 동생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를 비유할게요. 이 첫째 딸이고요. 이 셋째 딸 아니면 막내 딸이에요. 막내 아들. 그래서 얘는 얘만큼 성격이 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생도 까칠해요. 민구야 미안해. 까칠합니다. 그리고 예뻐요. 각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맵쌀로 만든 떡들은 설기떡이라든지 틀에다 놓고 예쁜 모양을 각이 있는 볼륨감 있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밀로스 때문에. 물을 적게 먹고 잘 어울리지 않는 찰떡처럼 서로 찹쌀처럼 잘 어울리진 않지만 각이 있고 볼륨감이 있고 멋있고 색을 표현하기 좋은 떡을 만들 때 아밀로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건 다 맵쌀로 만든 떡이에요. 그래서 맵쌀로 요즘 유행하는 떡이 뭐가 있습니까? 케이크. 맞죠? 2층, 3층, 4층 쌓아서 멋있게 올리는 케이크.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멋지게 만든 이런 멋있는 볼륨감 있는 떡들은 아밀로스가 20% 들어있는 물을 좀 적게 먹고 성격이 좀 까칠해서 서로 뭉쳐지지는 잘 않지만 틀에다가 예쁜 틀에다가 넣어서 떡을 찌면 그대로 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아밀로스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첫째 딸처럼 유하고 부모님하고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챙기는 아밀로펙틴이 하는 역할은 수분을 잘 먹고 잘 뭉쳐지게 하는 역할. 아밀로스 20%가 갖고 있는 역할은 좀 까칠하고 물을 좀 적게 먹긴 하지만 볼륨감 있고 각 있고 엣지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쌀로 만든 떡들은 식감이 찹쌀처럼 찰지지가 않죠. 아밀로스 때문에. 아밀로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 때문에 약간 볼륨감 있고 각지고 식감이 좀 탱글탱글한 튼실한 식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아밀로펙틴 80%, 아밀로스 20%로 구성된 맵쌀은 설기떡, 송편, 켜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먹는 주요 재료로 쓰인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는 떡의 한 50% 이상이 맵쌀로 만들어 먹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 쌀가루를 만들 때 쌀을 깨끗이 씻어 흐르는 물에 여름에는 대여섯 시간, 겨울에는 7, 8시간 정도 수침하여 물에 담궈서 두었다가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물을 빼준 다음 쌀 빻는 기계를 통해서 돌로 안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돌로라기를 이용해서 2번 정도 곱게 빻아서 고운 체에 쳐서 사용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매번 등장하는 이야기. 무슨 뜻이냐? 지금은 쌀을 수침할 때 물에 담가둘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쌀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에 담가놓는 시간을 수침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왜 담그냐면 쌀알이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로라기에 빻아지질 않아요. 쌀가루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담가 놓아야지 팽윤을 하면서 물에 담가 놓으면 쌀가루가 부푼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자가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쌀이 만들어졌을 때 로라기를 통해서 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쌀가루가 나옵니다. 떡은 쌀로 만들지만 쌀 자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쌀을 물에 불려서 만든 쌀가루로 만드는 게 떡이거든요. 그래서 쌀가루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장들이나 떡집은 3시간만 불려요. 왜 그럴까? 옛날 사람들은 대여섯 시간, 7, 8시간을 불렸는데 요즘에는 떡집들이 떡을 만들 때 3시간만 불린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 수돗물을 사용하고 실온에서 불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안정적인 온도에서 쌀을 불리기 때문에 3시간만 불려도 예전에 이 시대 때는 제가 떡 제조 기능사는 요즘 시대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외부에서 뭐 부엌이나 바깥에서 수도가가 있었죠. 거기서 불릴 때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대여섯 시간, 겨울에는 7, 8시간을 수침해야 되고요. 한겨울에 추울 때는 12시간까지도 수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시간까지도 수침을 할 수 있어요. 한겨울에 수온이 낮을 때. 지금은 수돗물이 관을 통해서 안정적인 온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뭐 산물도 받아 쓰고 여러 가지도 뭐 받아 쓰고 땅에서 나온 물도 써야 됐죠. 그래서 수침 시간이 요즘 시대하고 다르다. 그래서 대여섯 시간, 7, 8시간 이거는 맵쌀하고 찹쌀하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물에 담갔다가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에 담갔다가 바로 빻으면 안 돼요. 왜 바로 빻으면 안 될까? 입자에 들어간 수분의 양이 일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체에 받쳐가지고 30분 정도 물에서 꺼내가지고 채로 꺼내가지고 30분 정도 보관을 해야 돼요. 실온에다가. 그래야지 입자에서 나온 수분의 양이 일정하지. 자,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바쁜 날은 수침 시간은 지켰는데 물을 빼는 시간, 체에 받쳐서 물을 빼는 시간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레시피가 매일매일 바뀔 거 아니에요. 왜?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다르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짜워지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체에 받치는 시간은 30분 이상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쌀은 아밀로스가 있어서 각이 있고 볼륨감이 있고 멋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찹쌀은 아밀로스가 없고 아밀로펙틴, 첫째 딸, 첫째 아들과 같이 성격이 유하고 위아래 어른들 말도 잘 듣고 동생들도 잘 챙기는 이 성격 때문에 물도 잘 먹고 서로 잘 뭉쳐지는 특성 때문에 찹쌀은 맵쌀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가 또 찹쌀이거든요. 찹쌀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맵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맵쌀은 아밀로펙틴 80%, 아밀로스 20%를 갖고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볼륨감 있고 멋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쌀을 빻을 때도 2번 정도 곱게 빻아야 됩니다. 2번 정도 곱게 빻아서 아까 제가 돌이 이렇게 뭉쳐지는 돌과 돌 사이에 쌀가루가 지나가는 원리로 빻는 거거든요. 그런데 2번 정도 곱게 빻아 고온 체에 쳐서 사용한다. 2번 정도 곱게 빻는 거는요. 아주 많이 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번 정도 곱게 빻아야 되냐면 아밀로펙틴이 100%인 성격이 유하고 물도 잘 먹고 뭐 이런저런 떡을 뭐든지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찹쌀은요. 한 번만 빻습니다. 한 번만 빻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곱게 빻을 필요가 없어요. 굵게 빻습니다. 그런데 맵쌀은 아까 말했죠. 물 좀 적게 먹고 좀 까칠한 아밀로스 때문에 2번을 빻아줘야 됩니다. 하우 까다롭습니다. 제 동생도 까다로워요. 근데 이쁘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 빻아야 되고 고온 체에 쳐서 사용합니다. 맵쌀로 만든 떡은 체에 내리는 게 무조건 필수고요. 찹쌀로 만든 떡은 체에 내리는 게 가끔 있는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왜 맵쌀은 2번이나 빻아야 되고 수분량도 적고 신경을 써야 되냐면 아까 말했죠. 20%의 아밀로스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다 헷갈릴 겁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 찹쌀. 맵쌀과 찹쌀은 80% 똑같고 20%만 다른 형제이지만 같은 피를 타고났지만 조금 달라요. 찹쌀. 찹쌀은 99% 아니요. 거의 100%예요. 그런데 요즘 99%짜리 품종이 나오긴 했어요. 거의 100%다. 찹쌀은 100%의 아밀로펙틴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아밀로스가 거의 없거나 아까 말했던 까칠하고 예쁜 아밀로스가 거의 없거나 1% 내외의 소량으로 들어가 있다. 경단, 단자, 인절미, 화전 등의 떡을 만들기 위한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똑같아요. 수침 시간은 5시간, 6시간, 겨울에는 7, 8시간 정도, 한겨울에 수온이 차올 때는 최대 12시간까지도 수침해서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물을 빼준 다음 물 빼는 시간도 맵쌀, 찹쌀 똑같습니다. 이거 헷갈려서 많이 틀리거든요. 수침 시간 똑같고 물 빼는 시간 똑같아요. 찹쌀이든 맵쌀이든. 그런데 여기서 다릅니다. 쌀 빻는 기계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올라갈게요.
맵쌀은 2번 정도, 제가 지금 한 4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쌀 빻는 기구를 통해서 찹쌀은 1번 정도, 그리고 곱게 빻는다고요? 아니요. 굵게 빻아서 체에 치지 않고 거칠게 사용한다. 둘이가 확실한, 이때부터 방향성이 확실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쌀을 때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물에 불리는 시간도 똑같고, 물에 불리는 시간, 수침하는 시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빻을 때부터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맵쌀은 곱게 2번 빻고, 고운 채, 중간 채에 곱게 내려서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찹쌀은 그냥 굵게 한 번만 빻으면, 둥그렇게 한 번만 빻으면 돼요. 왜? 맵쌀에 들어있는 20%의 아밀로스 때문에. 까칠한 그 친구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찹쌀은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찹쌀은 맵쌀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맵쌀이 아까 찹쌀에 비해서 볼륨감 있고 예쁘고 색을 잘 표현하고 여러 가지 각진 떡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찹쌀은 맵쌀에 비해서 호화가 빠르고 잘 익는다는 거예요. 아까 호화가 익는다는 말이라고 했죠. 누가 떡 배운 사람이, 떡을 10년씩 배웠다는 사람이 언니 떡 익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잘못 배운 겁니다. 언니 떡이 호화되었어요. 잘 배운 겁니다. 자, 맵쌀에 비해서 호화가 빠르고 수증기가 잘 통과하여 시루에, 찜기에 넣은 찹쌀가루가 아래쪽부터 호화가 되어 수증기가 지나는 공기와 구멍을 호화된 부드러운 입자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제 떡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론만 들으면 헷갈립니다. 근데 떡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요, 제가 지금 뭐 쌀 가공 식품협회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쌀 수급 기관에서 그 떡 제조 기능사 이론을 가리키는 메인 강사인데, 자, 거기서 수업할 때 제 학생들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사장님들을 가르쳐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르치고 대전에서도 가르치고 화성에서도 가르치고 한 150여 분, 올해 2020년에 한 150여 분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20년, 30년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첫 질문을 이걸 하거든요. 여러분 사장님들 맵쌀이 잘 익으세요? 찹쌀이 잘 익으세요?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어쩔 때는 찹쌀이 잘 익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맵쌀이 잘 익는 것 같고, 이상하네. 아닙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찹쌀은 아까 말했다시피 유한 아밀로스는 수분도 잘 먹고 수증기도 잘 지나가고 입자도 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굵게 빻아서 사용해야 되고 상관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아밀로스가 많이 포함된 찹쌀은 맵쌀보다 호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들 헷갈리냐면, 우리가 떡집이나 떡을 만들 때 이렇게 원형이나 사각형의 시루를 쓰거든요. 그럼 이 시루에다가 시루밑을 깔아요. 바닥에다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나중에 뒤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바닥에다 깔고 여기다가 쌀가루를 채워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맵쌀로 만든 떡은 찜기에다가 쌀가루를 가득 채워도 아까 말했다시피 80%의 아밀로스 사이에 80%의 아밀로펙틴 사이에 20%의 아밀로스가, 저 앞에서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밀로스가 사이에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다 익는데 문제가 없는데, 찹쌀은 전체에다가 쌀가루를 채워버리면 밑에서부터 호화가 너무 빨리 익어가지고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돼버려서 스팀이 지나가는 구멍을 익어버린 찹쌀의 떡이 막아버린다는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맵쌀로는 찜기 전체에다가 쌀가루를 가득 채워서 떡을 만들어도 위에까지 익었는데, 왜 찹쌀로 만든 떡을 찜기에다 가득 채워서 넣었더니 왜 위에는 안 익었을까? 그래서 찹쌀이 안 익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반대 효과입니다. 아래서부터 너무 빨리 호화가 이루어져서 너무 빨리 익어버려서 스팀이 아래에서 지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서야 떡집 사장님들이 선생님 그래요. 지금까지 떡집 20년 하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원리 때문에 찹쌀이 맵쌀보다 잘 익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현직에서 떡집을 하시는 분들, 떡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다룰 줄을 몰라서, 원리를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만든 떡이 원리를 몰라도 떡은 맛있죠. 네, 원리 꼭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은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찹쌀은 맵쌀에 비해서 호화가 빠르고 잘 익고, 수증기가 잘 통과하여 시루에 넣은 찹쌀가루가 아래쪽부터 호화가 되면서 아래쪽부터 익어버린단 말이에요. 익어버리면 찹쌀은 특성상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쪽까지 수증기가 못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입자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맵쌀보다는 든성든성 쌀가루를 뭉쳐서 배쳐야 된다. 다시 찜기 갈게요. 맵쌀가루로 원형 찜기에다가 전체를 다 채워서 쌀가루를 쪄도 익습니다. 위에까지. 아래쪽부터 호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찹쌀은 쌀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담아야 돼요. 중간에 수증기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래쪽이 익어도 요 사이에 틈으로 수증기가 올라와서 위에까지 스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맵쌀떡은 전체를 다 채워서 떡을 쪄도 되지만 찹쌀떡을 만들 때는 요렇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맵쌀은 여기서 끝나요. 호화가 여기서 끝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럼 실에서 찐대로 그냥 뒤집어 갖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 먹는데 찹쌀은 여기서 이렇게 찐한 떡을 다시 꺼내갖고 치대어서 원형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고무로 묻힌다든지 이런 다른 작업들을 통해서 호화를 완성하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없이 나와도 찹쌀은 상관없다. 맵쌀은 여기 모양이 끝이다. 여기서 각을 잡고 여기서 모양을 다 만들어서 쪄내가지고 짠 꺼내면 완성.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이 뭐 때문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아밀로스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0%를 갖고 있느냐, 20%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예, 무조건 나오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찹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세요. 우리 떡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차지하면서 떡에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떡을 많이 즐기게 됐던 게 종교적인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약밥, 약식. 앞에 꿀 약자를 써서 꿀로 만든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뒤에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뭐 신라시대에 일어난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지금 말해버리면 이 찹쌀, 맵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설명할 거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약식, 약밥은 같은 말인데 앞에 약자가 꿀 약자거든요. 꿀을 넣어서 만든 귀한 음식이다. 약이 되는 음식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약식을 만들 때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찹쌀은 흐르는 물에 3시간 정도만 불려서 빠지 않고 사용한다. 우리 약식, 약밥 사진 보면 이렇게 쌀알이 살아있잖아요.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찹쌀을 물에 5시간, 6시간 불리거나 한겨울에 12시간씩 불려가지고 수침을 시켜서 로라기에 넣고 빻아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만든 떡이 아니라 약식은 찹쌀 그 자체의 그 식감이나 그 모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으개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찹쌀떡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 쌀의 나다를 살리기 위해서 3시간만 불린다는 거. 요즘 시대에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찹쌀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불리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차가운 환경에서 떡을 만들 때 약식은 3시간 정도 불린다. 지금도 뭐 분종에 따라서 3시간씩 불려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떡만 잘하면 상관없겠죠. 불러서 빠지 않고 사용하는데 약식을 만들 때 소스와 부재료 등을 섞은 다음 다시 익히는 과정에서 쌀알이 으개어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게 찹쌀떡이 그렇게 종류가 100가지가 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아래쪽에다 약식 내용을 넣어놨냐면요. 이때부터 약식이 귀에 못이 박히게끔 들어오는데 약식에 관련된 문제가 이 1회 기출문제에서도 2문제가 나왔어요. 보기 문제 1문제까지 총 3문제나 나왔거든요. 약식은 우리나라 떡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떡의 분류에 있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집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침 시간은 찹쌀이고 맵쌀이고 구분 없이 대여섯 시간, 7, 8시간, 최대는 12시간까지 분리해서 수침을 해서 30분 동안 물을 빼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 약식을 만들 때만 찹쌀을 가지고 약식을 만드는데요. 약식을 만들 때는 쌀가루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 그 나다를 으개어지지 않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3시간만 불린다는 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쌀 보관 방법. 아까 찹쌀하고 맵쌀의 뭐 특성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뭐 보관 방법. 쌀은 저장 시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야 된다. 수분으로 생기는 미생물 등으로부터 쌀의 부패나 변질을 막을 수 있다. 찹쌀가루와 맵쌀가루에 포함된 아밀로펙틴은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소다. 물에도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도 녹지 않은 불용성 섬유소 셀룰로이스, 니그린,
헤미셀룰로이스 등이 있다. 그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떡 전문가라서 식품 영양 쪽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무슨 뜻이냐? 잡쌀가루와 맵쌀가루에 포함된 아밀로펙틴은 물에 녹는 수용성의 섬유소. 섬유소가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습니다. 물에 녹거나 아니면 대장에 들어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녹는 거는 수용성, 안 녹는 거는 불용성. 그럼 녹는 게 좋을 거야, 안 녹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잡쌀가루와 맵쌀에 포함된 아밀로펙틴은 수용성 섬유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2019년 시험 문제로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용성 섬유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슨 뜻이냐?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무엇인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죠? 셀룰로이스, 리그린, 헤밀셀룰로이스, 셀룰로이스라고도 할 수 있고 로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룰로이스가 답이겠죠.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떻게? 수용성, 물에 녹는 섬유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저기에 셀룰로스가 불용성 섬유소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맵쌀가루와 잡쌀가루를 흐르는 물에 담가서 불리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수침이라고 합니다. 쌀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불리는 것을 말하고요. 딱딱한 쌀의 입자를 물에 일정 시간 동안 담가두면 입자가 부드러워지면서 일정한 수분이 쌀의 입자 내에서 침투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침이라고 합니다. 쌀을 물에 담는 시간을 수침 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물에 담그는 걸 수침, 얼마 동안 담가놓느냐가 수침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빨리 흡수하며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호화 개시 온도가 낮아지고 호화가 잘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수침 시간이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호화 개시 온도 빨리 익는단 말이에요. 좀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익는다는 거. 좀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익는다는 게 호화 개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호화 개시 온도가 낮아지고 호화가 너무 빨리 잘 되게끔 수침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버리면 떡의 탄력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종류의 어떤 떡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쌀가루 자체가 빨리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침 시간을 자기가 정해놓은 레시피 그 기준대로 그대로 맞춰서 수침 시간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쌀가루에서 물을 빼는 시간도 30분 이상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정한 맛을 내는 정확한 레시피에 맞는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떡을 만들 때 쌀 불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맞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틀린 것은 요 옆에다 이렇게 X를 쳐놓으면 보기 문제 볼 때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문제집 이런 거 풀어볼 때 X 동그라미 치거든요. 자, 쌀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빨리 흡수한다.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며 호화 개시 온도가 낮아진다.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수분 함량이 많아져 호화가 잘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조직이 연화되어 입자의 결합력이 증가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놓으면 지들끼리 잘 뭉치냐 안 뭉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입자의 결합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담가 놔서 퍼지기 시작하면 입자의 결합력이 낮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했던 말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거든요. 기출문제는 역시나 만만치가 않죠. 시험 문제는. 요거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담가 놓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침 시간을 오랫동안 뒀을 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결합력이 떨어지고 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일정 시간 수침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제가 시험을 쳤던 문제인데요. 1번 문제가 방금 이 문제가 나와서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1번 문제 보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문제가 자세하게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교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3번 문제가 또 나왔어요. 쌀의 수침 시 수분 흡수율에 쌀을 물에 담갔을 때 쌀이 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쌀의 품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 없습니다. 쌀의 저장 기간 언급한 적 없습니다. 수침 시 물의 온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쌀의 수침 시 수분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자, 쌀의 저장 기간 우리가 올해 수확을 했던 햅쌀 같은 경우는 수침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묵은 쌀, 오래된 쌀은 수분이 쌀 안에서 많이 날아가고 좀 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쌀의 저장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물의 수침시 물의 온도가 다를수록 쌀의 품종이 할수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에 얼만큼 비타민이 있다고 해서 수분 흡수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쌀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수분 흡수율과 관계가 없다. 이게 문제였고 저는 이 문제를 맞췄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 제가 이거를 2019년 당시에 저는 1회 시험을 치면서도 1회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로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는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상식입니다. 상식. 지금은 제가 교재에다가 기출문제라고 넣어놨었는데 그때는 1회 시험이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쌀의 비타민 함량 이거는 수침 시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찹쌀하고 맵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찹쌀하고 맵쌀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친구이고 우리한테 친숙한 친구이지만 찹쌀하고 맵쌀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맵쌀에 20%의 로스와 아밀로스와 80%의 아밀로펙틴 그리고 찹쌀에는 100%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로스는 까칠하고 물을 잘 먹지 않고 성격이 조금 까칠하지만 예쁜 떡을 만들 수 있고 볼륨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맵쌀을 1kg를 쌀 1kg를 아까처럼 수침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려서 로라기에 넣고 물을 30분 동안 뺀 다음에 빻으면 쌀가루를 만들면 맵쌀은 1kg를 빻으면 맵쌀 가루가 1.2에서 1.25kg가 나옵니다. 그러면 떡집에서 보통 손님들이 10kg의 떡을 주문을 하면 수침을 8.5kg에서 9kg로 수침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10kg를 다 하면 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루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수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맵쌀을 1kg를 물에 담궈놨는데 빻아보니까 양이 이렇게 늘어났더라. 그럼 나머지 늘어난 양은 수분 양이에요. 그 입자 사이에 담궈 놓으면서 입자가 백륜하면서 그 사이에 입자에 수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좀 너무 신기합니다. 수침 시간도 똑같고 물 빼는 시간도 똑같고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색을 가진 맵쌀과 찹쌀이 물에 담궈놓고 빻아놓으면 완전히 다른 친구가 돼 있어요. 자, 찹쌀을 똑같이 1kg를 수침을 해서 물을 빼고 돌로 만들어진 로라기에 넣어서 빻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맵쌀은 2번 빻고 찹쌀을 1번 빻는데 빻으면 찹쌀 가루는 무려 1.3에서 1.4kg까지 어떤 책에는 1.35에서 1.4 어떤 책에는 1.3에서 1.35 왜 그러냐면 품종의 차이가 크고 봄에 불렸냐 여름에 불렸냐 외부 수온도 차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제가 저희 교육센터에서 불려보면 1.3에서 1.4라고 좀 범위를 넓게 잡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얘들하고 보세요. 얘 많이 빠진 사이즈하고 무게하고 찹쌀가루 같은 1kg에 많이 빠진 사이즈가 거의 20% 이상 차이 나죠. 맞죠? 근데 여기서 왜 20% 가까운 무게 차이가 날까 고민해 볼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맵쌀에는 물을 잘 안 먹고 까칠한 20%에 뭐가 있다고 했죠? 로호스. 찹쌀에는 없는 20%의 아밀로스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가 수분을 먹는 양이 아밀로펙틴이 성격 좋은 첫째 딸과 같은 아밀로펙틴이 물을 마구마구 먹어주는 것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깨짝깨짝 먹기 때문에 쟤의 비율만큼 쌀가루를 빻았을 때 나오는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1kg를 물에 담가서 수침을 해서 불려가지고 빻으면 1.3이 나오는 거는 이 30% 수분이다. 4가 나오는 것도 40% 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다. 맵쌀에는 2대 8의 원칙, 아밀로스가 20%, 아밀로펙틴이 80%가 있기 때문에 찹쌀가루에는 아밀로펙틴이 80%, 100%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20%의 차이, 물을 안 먹는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떡 제조 기능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갈게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아밀로펙틴은 가지형 구조로 아밀로펙틴은 나중에 뒤에 제가 사진
넣어놨습니다. 아밀로펙틴은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입자가 누구든지 오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벌려 있고, 아밀로스는요 용수초 모양으로 좀 베베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뻐. 이 가지온 구조도 얘는 조금 무식하고요. 아밀로스는 좀 이뻐. 구조 자체도 이뻐. 제가 너무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시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나중에 뭐 첫째 딸을 무시하니 막내 딸을 무시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가지온 구조로 펼쳐진 입자를 통해서 수침 시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빻았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밀로펙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찹쌀가루가. 그리고 찹쌀가루는 맵쌀가루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떡 제조 시 수분을 적게 주고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수침할 때 수침을 해서 빻아왔을 때부터 이미 찹쌀가루는 30에서 40%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 맵쌀가루는 20에서 25%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떡을 만들기 전에 가루가 갖고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틀리잖아요. 근데 떡이 일반적으로 완성된 떡이 40에서 50% 정도의 수분율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찹쌀가루는 맵쌀에 비해서 수분을 이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고도 떡을 만드는데 용이하고 찹쌀로 만든 떡 중에 아예 수분을 안 주고 만드는 떡도 있어요. 아예 쪄가지고 치대갖고 만드는 떡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찹쌀가루는 맵쌀가루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떡 제조 시 수분을 적게 주고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찹쌀가루로 만든 찹쌀떡 종류 중에 수분을 아예 넣지 않고 부재료에 갖고 있는 수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맵쌀은 수분에 대해서 까다로워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찹쌀가루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맵쌀가루와 찹쌀가루의 쌀가루의 양의 차이는 쌀일 때는 같은 1kg였는데 빻아놓고 나니까는 어떤 놈은 맵쌀은 20에서 25%, 찹쌀은 30에서 40%까지 양이 늘어났잖아요. 이 차이는 그 안에 있는 아밀로펙틴, 물을 잘 먹고 유하고 잘 뭉치는 아밀로펙틴의 함유량의 차이와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강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좀 지겨우셨을 텐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떡 조리 과정으로 틀린 것은? 자, 9번 문제입니다. 1번,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할수록 쌀의 조직이 연화되어 습식 재분을 할 때 전분 입자가 미세화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분 입자를 미세화하기 위해서 수침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쌀 자체로는 떡을 못 만들어 먹는다고. 약식을 제외하고. 그래서 물에 담가가지고 입자를 곱게 빻아서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수침을 합니다. 그리고 쌀가루는 너무 고운 것보다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야 자체 수분 보존율이 있어 떡을 만들 때 호화도가 좋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맵쌀가루는 입자를 굵게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쓸 수가 없어요.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데 찹쌀 같은 경우는 제가 굵게 한 번만 빻는다고 했죠. 맵쌀은 2번 빻아서 고온 체에 내려서 써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쌀가루는 곱게 내리면 내릴수록 수분 함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맵쌀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4번 펀칭 공정을 거치는 치는 떡은 시루에 찌는 떡보다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펀칭 공정을 거치는 치는 떡은요. 찹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 거고요. 돌려서 말한 겁니다. 시루에 찌는 떡은 맵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꼭 그 챕터 1에 관련된 기출문제라기보다는 혼합되어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찹쌀로 크게 말을 바꿔보면 펀칭 공정을 거치는 치는 떡은 찹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 거고요. 시루에 찌는 떡은 맵쌀로 만든 떡을 말합니다. 그러면 맵쌀로 만든 떡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부에 갖고 있는 수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밀로스라는 친구가 아밀로펙틴보다 수분 함량을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이 빨리 말라버리는 게 노화거든요.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찹쌀로 만든 떡이 맵쌀로 만든 떡보다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의 함유량이 달라서 내부에 갖고 있는 수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 맞는 말입니다. 요것도 맞는 말, 요것도 맞는 말, 요것도 맞는 말. 그런데 세 번째, 찌는 떡은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더 보충하여야 한다. 반대예요, 반대. 제가 방금
요점 정리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더 작게 줘도 된다가 정답이죠. 왜? 왜? 막내딸 계속 그랬나. 셋째 딸, 막내딸과 같이 예쁜 특성을 갖고 있는 맵쌀가루는 수분을 적게 먹는다. 그래서 1kg를 빻았을 때 1.2, 1.25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맵쌀로 만든 아밀로펙틴이 100% 포함되어 있는 찹쌀은 1kg 빻았을 때 1.3, 1.4kg까지 수분 함유량이 30에서 40%까지 나온다. 그거에 대한 반대말. 그래서 제가 반대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2019년 제가 시험 쳤을 때 9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고요. 저하고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강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는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